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선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얼쑤. 얼쑤. 대변인과 부위원장, 그 당대표급 대변인,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차관급. 어떻게 두 분 사이에서의 우월? 전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군요. 네. 아니군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예.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선비께서 네. 오늘 또 이제 펀치를 날려주실 것 같은데요. 을지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겨냥한 반국가 세력 누구일까요? 저도 사실 진짜로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예, 반국가 세력. 누굽니까? 2024년 네. 오늘의 MZ세대와 알파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반국가 세력이란 건 정말 누구인가 저는 정말 궁금하고 네. 우리 대통령께서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원래 법률가들은 아시겠지만 이 근거와 주장이 훈련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라고 근거를 대지 않고 네.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 있다라고 곳곳에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한데 과거를 좀 반출을 해보면 네. 과거에는 반국가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하고 협치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정치 세력인 야당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있냐라고 좀 저희가 항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우리 네. 송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그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통령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을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냥 국무회의가 아니고 을지 국무회의입니다. 지금 을지 연습, 그다음에 을지 훈련 기간이잖아요. 네. 이게 공식 명칭이 뭡니까? 을지 자유의 방패입니다. 예. 을지 프리덤 쉴드. 결국에는 북한과의 이제 교전 상황을 가상해서 그렇죠.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반국가 세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훈련해야겠습니까? 그럼 훈련할 필요가 없죠. 반국가 세력이 결국엔 북한 의미하는 거고, 어제 대통령실도 설명했어요. 개전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지칭한 거고 야당에 대한 거 아니다. 북한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이걸 뭐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하신 건데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을지 훈련. 왜냐면 네. 평소에 적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 북한은.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도 그 군에서 우리 블랙 요원들 네. 명단을 유출해서 지금 다 귀국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유출한 걸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러면 그런 집단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죠. 다행입니다. 예, 을지 훈련 상황이니까 아마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을지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목요일 마지막에는 민방위 훈련도 있습니다. 예, 그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모르셨군요. 일반 끝난 지가 좀 돼서. 민방위 훈련. 네, 예, 끝난 지가 좀 돼서. 그렇군요. 이게 김신조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을지 훈련이라는 게 아이고. 북한의 침투에 의해서 네.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얼마 동안 합니까? 일주일 합니다. 그 마지막 잘 목요일. 알고 계시네. 네, 제가 목요일에 군대 다녀왔으니까. 군대 다녀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선동 세력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내놓는 이유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북한이 대놓고 통일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말로라도 뭐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는 뭐 그 대한민국하고 그냥 남남으로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놓고 통일을 포기했는데, 대한민국은 헌법 4조의 그 평화통일 원칙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우린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 네. 발표하셨잖아요. 독트린을 발표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지금 북한이 그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언급이 사용된 측면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사실 근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광복절 경축사면 보통의 이제 대통령들께서는 일본과의 였었던 엮여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 어쨌든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한다는 것은 다소 이 행사의 취지에 맞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0% 초반대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7%였는데 이게 2.9%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떤 논란 때문에 약간 소폭 하락할 걸까요? 뭐 그 소폭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진보 지지층이 약간 과표집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응답률이 2.8%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예. 이런 그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는 한쪽 정당의 전당대회 시기가 되면 좀 많이 튀어요. 예. 국민의힘도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 특히나 여론조사 할 무렵에는 이게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조사 보니까 그 14일부터 16일까지는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 예.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 뭐 이제 광복절 지났으니까 저도 예.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뭐 계속 우리 사회가 소모적으로 논란을 지속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한 4가지 정도의 저는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첫 번째는 뭐 가까운 사례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돼 가지고 여당 내부에서 일단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 간의 어떤 불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데서 실망감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움 또 죽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단어 자체는 다소 과격했죠. 하지만 그 과격한 단어로 인해서 어쨌든 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영석 관장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어떤 갈등 어떤 논란보다도 어쨌든 결국에 꼭 이런 분을 했었어야 하나 이런 데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 또 이분이 나중에 또 알려진 게 5억 원의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수령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유죄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드러났죠. 그래서 꼭 이런 분은 논란이 있는 분 좋은 분들이 또 보수에도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저 과거에 그 국민의힘 그 누구시죠? 그 독립운동가 후손 여성 그 비례대표 윤주경 의원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인격도 제가 보니까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 하시면은 그 야당도 얼마나 동의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 건데 꼭 이런 김영석 같은 분을 하셨어야만 했나라는 회의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며칠 이게 반영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태효 어쨌든 그 안보실 차장의 어떤 중일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거. 저는 처음에 누구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실망감이 좀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좀 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관련된 얘기는 제가 짧게만 좀 네. 덧붙이면 우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한 지나친 선동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되기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한 1조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계속 측정했는데 방사능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과도한 선동으로 인해서 이 측정하는 데 지나친 비용이 이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사용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우리 정치가 자체적으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반일 감정에 의존을 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오늘 25일 국회에서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주장하다가 김기현 대표는 안 만났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쟁점 사안들을 풀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참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 그래요? 이유는 그 회담에 나서는 두 분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간에 당에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성과문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57%의 국회 의석을 줬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특검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핵 청문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실에 부딪혀서 성과물이 없다. 그러면 뭘 하는 것이냐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쨌든 다시 연임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중도 확장이라든지 어쨌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어쨌든 선의 호난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합의할 수 있는 것들부터 보면은 뭐 간호법이라든지 뭐 일명 민법 개정 구하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합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도 뭐 많은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도 아직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확하게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현금성 살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든지 액수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나 있더라도 뭔가 성과분을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늘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말이 꼬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민생 무슨 소비 쿠폰요? 이게 잘 발음도 안 되죠. 왜냐하면 워낙에 생소한 단어고 민생 회복 지원금 소비 회복? 쿠폰.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단어여서 그래요. 이게 현금 뿌리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현금 살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돈 뿌리기예요. 물론 사실은 이 방송을 지금 아침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솔직히 그 25만 원 받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고 사실 공감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지금 그 어려운 데는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가 양극화돼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전화나 문자로 너 25만 원 줄게. 뭐 1번을 누르세요 하면은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이거나 사기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한 무언가예요. 제가 민주당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라는 얘기를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해되는데. 자 25만 원을 우리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다시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 다 재난지원금 받았어요. 그 재난지원금을요. 우리가 지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원천징수로 지금도 조금씩 나눠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 내는 우리 국민은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마다 거기 부가세 1,000원씩 붙어 있어가지고 다 지금 그 국민 세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요. 남의 돈으로 25만 원. 왜냐면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남의 돈으로 25만 원씩 나눠주면서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25만 원씩 나눠주고 나서 얼마를 다시 가져갈 건지 어떤 계획으로 가져갈 건지 그런 걸 정직하게 밝혀야 돼요. 국민의힘이 25만 원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요. 어려운 분들의 지금 삶이 어려운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25만 원 주고 나중에 40만 원, 50만 원 도로 빼앗아가는 그런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그런 행세를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번에 한동훈 대표께서 전기료 감면을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의 전기세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미 6만 원 정도는 전기 바우처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감면이 돼 있다는데 나머지 금액을 또 해주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발전기금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은 이미 다 대책이 마련이 돼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런 거하고 저는 이 지역 화폐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이거하고 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 단체장들도요, 기초 단체장들도요, 이 지역 화폐와 관련된 것들을 해왔어요.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6만 원짜리 전기 바우처로 감면을 해주는 데다가 추가로 또 해주는 거하고 저는 이 지역 화폐를 이번에 또 25만 원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걸 얹히는 거하고
거하고는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화폐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요. 뭐 이것을 교육비 10만 원 바우처를 빨리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요. 몇 시간이면 동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민 경제라든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무조건적으로 현금 살포라고 하는 건 좀 아니다. 아니요. 우리가 논평을 할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뭐 여러 지자체에서 그 지역 상품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지역 상품권을 1인당 25만 원씩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나눠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품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거하고 지금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를 같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 긴장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통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2020년에 우리 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아봤잖아요. 네. 그때 100만 원을 나눠주면 100만 원이 다 가계 소비가 증가된 줄 아십니까? KDI가요. 2020년에 그거 통계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100을 나눠주면 26에서 36 정도만 국내 소비 증가에 쓰인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면 일단 써요. 상품권이든 뭐든 형태를 바꿔서 나눠줘도 그게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쓰긴 쓰겠죠. 그 다음에 월급 받으면은 그만큼의 돈을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씁니다. 그래서 100이 다 소비가 증가되지 않고 26에서 36 정도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이건 통계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예. 경제는요,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해야지 공중에 뜬 채로 정책 설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이거 다시 꼭 짚어가야 돼요. 뭘 또 집어요? 말씀하셨거든 저축이라든가 빚을 갚는 거잖아요. 이 지역화폐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축이나 제가 할 수가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그 거예요. 돈을 쓰고 월급이나 소득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그만큼 합니까? 아니 KDI가 그때 통계적으로 다 검증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네. 2020년 12월에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그 KDI의 2020년 12월 연구 논문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십시오.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팩트 체크 해보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의견 그래서- 얘기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계속 예. 반대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어쨌든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누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지는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또 나오면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최대 이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6위에서 껑충 뛰어서 2위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전현희 의원이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예. 초반에 이분 한 3등 정도 유지를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분이 순위가 떨어졌던 이유가 네. 검사 탄핵 표결에서 불참을 하셨어요. 아. 이것이 이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해가 있어서 추락을 좀 했는데 네. 결국에는 다시 이제 회복된 거죠. 근데 그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대해서 살인자 발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본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부 전당대회의 어떤 구성원들 저희 당의 이제 어떤 행사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선거의 성격상. 근데 이제 지지자와 어떤 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본인들을 대변해주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 대신에 전현희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준 것이고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이분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분이 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핀트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명팔이라는 것도 되게 거슬리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야. 이 두 가지 어떤 말이 당원들의 정서를 건드린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일치 단결을 해서 싸워야 될 텐데 저분이 오히려 최고위원 들어가면 조금 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도 조금 핀트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총구를 내부로 돌릴 수가 있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대표가 안정적인 김민석 후보를 조금 더 선호했나 보구나. 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민주당이 일치 단결, 총구를 또 내부 총질 안 된다 했는데 한동훈 대표 응원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예. 보면 사울이 바울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요? 정치는 원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정치는 원래 이제 2번이 1번 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 여당이 이제 야당 새로운 되고? 게 몇 가지 추가됐어요.
있잖아요. 네. 4등이 1등 되고 4등이 1등 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서대문 그 청년 전략 지역구 오디션에서도 봤어요. 3등 결선 안에 못 들었던 김동화 후보가 원래 4등 했는데 결선에 진출을 시켜가지고 결국 1등이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다 봤는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되는 과정에서 4등이 1등 되는 걸로 똑같이 재현이 됐죠.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하니까 결국엔 4등이 1등이 됐어요. 근데 4등이 1등 되는 걸로도 모자라서 6등이 2등 되고 2등이 6등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정봉주 후보가 결국은 왜 낙선을 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한마디 때문에 6.15 추락을 한 거거든요. 네. 즉 이 1급 체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다른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당원들이 축출시키는 겁니다. 이런 전당대회 결과를 우리가 본 거죠. 예. 근데 이런 일치된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이게 나중에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근데 한 바구니에 담는 걸로 모자라서 계속 위로 높이 쌓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 한 10월, 11월쯤 되면은 네. 그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될 때 알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표를 주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보통의 선거를 나가면은 다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외쳐댑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이 거기에 다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뭐 일극체제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니 저희는 사실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왜 그러면 이재명 말고 다른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경쟁력 있는 사람을 지금 못 키워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2기 지도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많은데요. 진성중 정책위 의장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차별한 목소리를 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말로만 먹사니즘을 외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요? 뭐 말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민생 이슈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을 취해야죠. 지금 금투세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교체함으로써 인사가 곧 메시지라고 하는데 본인의 정책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임을 시켰냐?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짧게, 이렇게 진성준 정책위원장이나 또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등등 뭔가 종전의 민주당의 스탠스를 고수를 하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기 불편한 부분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선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주 작은 우클릭만 해도 그것이 대단한 중도 확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략에 가깝죠. 네. 지금 1,400만 개인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예. 보시면서 아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제가 거예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진 의장을 유임한 거는 이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라고 불렸던 정책위 의장을 내보낸 것과 좀 네. 비교된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평 들어보죠. 저는 자꾸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비교하는 게 조금 아니, 당대표 옳지가 비교니까. 않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유임하냐 해임하냐 이런 문제가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제대로 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해임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바로 자기 의견하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또 자른다라고 또 그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당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처음부터 임명을 했던 이유는 예. 이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꼭 우리가 앞으로 이 민주당이 금투세 말고도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다른 정책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딱 듣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정봉주 위원, 정봉주 후보 될까요? 정봉주 후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안 되다. 네. 그러니까 민영배.
민영배 의원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김영식 최고위원 시켜줄 수 있는 민주당이면 이런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가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쭤봤는데 앞에서 또 이렇게 강펀치를 날려주네요. 이게 송광별곡이 아니라 펀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관급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차관이 되고 싶은. 네, 당대표 그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